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 안보 전문가 송영선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그 2부에서는요. 네. 지금 이 문 정권이 사실상 뭐 베를린 선언 또 중국의 무슨 쌍궤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또 북한의 체제 보장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한반도 영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비핵화와 동시에 추진한다면서 겉으로는 이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 지난번에 보면 그 워싱턴 DC에서 이 3월 6일입니까? 문정인이 말을 하다가 강연회에서 아니 주한미군 한국의 문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야지 라고 말을 했다가 또 뭐 나중에 만들어낸 이야기다 어쩌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 정권이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이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 안에 반드시 이 한미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고 1단계로 그 다음에 2단계로 이 북미가 연락사무소를 열고 그 다음에 북미가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남북미까지 포함되겠죠. 중국은 자기들까지 넣어서 사자 평화협정을 하자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북이 수교하고 이런 단계에 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내세울 메뉴는 100% 주한미군 철수로 나올 거고 그럼 중국이나 한국이 중재를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는 뭐 그렇지만 주한미군의 이 북한의 사찰 이야기를 지금 할 거라고 하는 뉘앙스가 얼마 전에 문정인이 일본 강연에서 질의응답에서 그런 뉘앙스가 좀 나왔대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미군이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이 다른 나라 정부의 사찰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면 나토에 있는 나토 사령관 역할을 하는 미군이 일하는 데 있어가 나토 28개국으로부터 다 사찰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이건 내정 간섭을 넘어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이 종전선언이 왜 중요한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이 이 한반도에 있는 명분이 뭡니까 어쨌든? 일단 그 6.25 때 명분이 일단 정전된 상태를 그러니까 상태이기 때문에 있는 거죠. 다시 전쟁이 되지 않도록 준평화 상태로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유엔 평화유지군이죠. 그렇죠. 있는 거예요. 피스키핑이죠. 오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 종전이 됐는데 주한미군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거 안 맞죠. 네. 이게 말이 좋아 종전선언이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존재할 법적, 논리적, 명분적. 명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명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 딱 종전선언 하는 순간요. 반미 단체들 이놈들 일어나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뇨. 아니 그렇죠. 너들 주한미군 여기 있었는 거는 한반도가 항상 안보적인 불안이 있고 정전 상태. siege fire, on fire가 아니고 siege fire, fire를 잠깐 멈춘 순간이니까 이게 혹시 siege fire가 on fire로 될까? 그것을 이 진짜 경찰처럼 계속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데 우리는 fire 없어. fire가 끝난 거야. 전쟁이 끝난 거야. 그런데 왜 지켜야 될 사람이 있어? 도둑이 있어야 경찰이 있지. 도둑이 없는데 왜 경찰이 필요해? 할 말 없어요. 야, 자 1단계로 정전협정이 종전협정으로 되고 그러면 유엔 사령부가 종전협정이 아니라 종전선언이 돼서 평화협정.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정전협정이 종전선언이 돼서 평화협정으로 가면 그 단계에서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한국 쪽은 당연히 미국에게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한국 내부에서 진행되는 거는요. 그럼 전시작전권이 이양되고 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거고 그러면 미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휘 중에 주한미군이 한쪽으로는 유엔군 사령부를 끌고 있고 한쪽에는 한미연합 사령부를 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주한미군 사령부를 끌고 있는데 이런 나머지 유엔의 틀이나 한미연합 사이의 틀이 해체된 상태에서 미군이 연결고리가 없이 한국에 주둔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거의 아까 말한 대로 법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뭐 정서적이거나 거의 불가능한 고립된 상태에서 그게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유엔사의 존재 자체가 시즈 파이어 다시 말하면 정전 상태를
전쟁으로 안 가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게 유엔사예요. 예.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면은 더 이상 정전 상태가 아니니까 유엔사의 존재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어서는 사실은 유엔사령군이 아니고 한미연합사령부라고 부르는 이유가 한국과 미국이 전력을 같이 연합체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령관이라고 이걸 1978년에 바꿨어요. 1978년. 그러면 실제로 법상으로는 유엔사가 정전 상태를 유지하지만 정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켜주는 거는 한미연합사령. 예, 그렇죠. 유엔은 상징적인 이야기고 그렇죠. 실제로 병력이에요. 실무적인 힘은 한미연합사가 그렇죠. 병력이 한미연합사 산하에 있는데 유엔사의 존재 명분이 없어지면은 정전 상태를 지킬 수 있는 병력을 여기에 두는 근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작권을 돌라 뭐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너희들이 여기 왜 있냐? 불침한 거다 너희들어. 나무 집에 같이 집을 불법 뭐라 그래요? 나무 집 무단 침입. 무단 침입한 거나 너희들 무단은 아닌지 몰라도 지금 이때까지 있는 건 좋은데 지금 내가 주인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데 있다? 그럼 내 경찰 불러가 내 쫓게 해도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론들이 팩트 체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평화체제, 즉 평화협정이 구축되어서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불가침 협정, 수교까지를 맺는 걸 평화체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평화체제가 구축되어도 과거에 김정일이 무슨 뭐 평화협정 뒤에도 미군이 한국에 있어도 된다라고 정략적으로 한 한마디 그걸 근거로 삼아서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가 연결된 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한국에 지금 유수한 심지어 중도적 언론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팩트 체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아니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가 연계가 안 된다면은 왜 대통령의 특보가 나와가 북한의 남한내 미군 시설을 사찰해요? 아니 연결이 안 되는데 왜 사찰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이 얘기를 할 때는 연결이 된다는 걸 묵시적으로 가정을 하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 평택 기지를 김영철 통전부장이 내려가서 미군이 부대 안에 중대한 이 화력을 갖다가 들렀는지 안 들렀는지 무기 검사를 한번 해보겠다. 병력 숫자가 28,000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세보겠다. 이렇게 하고 미군이 사열을 하고 북한이 사찰을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미친놈이라고. 미친놈인가 아니라 미친놈일 뿐만 아니라 이건 나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자 그러면 미군이 철수 안 하고 미군이 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평화협정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계가 안 된 저것 말대로 한다 칩시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가 허용이 됐다 칩시다. 평화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찰해야지. 저거 왜 북한이 긴리를 와가 사찰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거는 옛날에. 그러면 얘들 북쪽하고의 경계선의 중공에 중국의 심양국은 39 집단군, 49 집단군, 40 집단군들이 내려와가 거기에 주한미군이 여기 있으니까 평화협정 체결하고 난 데도 쟤들도 거기에다 배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심양구군에 30 집단군, 49 집단군, 39 집단군 우리가 사찰한다 하면 걔들이 허락하겠어요? 이건요 최악의 경우 물론 그런 일조차도 없어야 되지만 평화협정하고 주한미군 철수가 연계가 안 돼가지고 평화협정 체결하고도 주한미군이 그냥 있다면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사찰해야지. 왜 북한이 기밀을 와서 지금 그 말이 나온 배경이에요. 야, 이거는 나라를 통째로 내주자는 얘기예요. 영구적 이렇게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되고 철수하지 않고 굳이 있겠다면 한마디로 이 북한의 주한미군 시설 사찰을 통해 영구적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발언이 지금 나왔다 그래요. 사찰하면 영구적 평화가 되는가? 아니 그런데 이게 김정은이 말이라면 그놈 만날 해오던 얘기니까 저거 애비나 저거 할애비한테 받아가 하는 소리가 그딴 소리구나. 그거 가지고 북한 2,500만 인민들을 속이면서 유일 영도 체제를 구축해오고 지를 신격화 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안보관을
자문을 하고 방향을 정해준다는 사람이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5,150만이 다 일어나가 이 사람 자체를 심판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감정을 하는 게 이거는 미군으로부터 작전권을 받아와라 뭐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거들은 한미연합사 있는 자체가 국방의 자주권까지 바뀌었다고 떠드는 놈들이 만약의 경우 할 수 없이 주한미군이 있더라도 영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한 번씩 북한이 남한내 미군 시설이 제대로 북쪽에 대해서 위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기 위해서 사찰을 해야 된다? 지금 이게 이 논리적으로 사찰이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사드와 관련해서 삼불 뭐 이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였습니까? 사드를 갖다가 이렇게 더 이상 안 갖고 온다. MD에 안 들어간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안 한다면서 중국이 이 사드를 중국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드 시설에 대해서 중국에서 사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있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그냥 북한이나 중국의 이 사찰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아주 나라의 자존심이 있다면 이 자기 나라에 존재하는 동맹국 시설에 대해서 사찰을 언급했을 때 그 사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 그때 문 정권이 과감하게 그딴 소리는 하지도 마라. 또 동맹을 우리가 누구한테 맺는가 하는 거는 삼불 부분은 너네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해야 될 건데 그때도 찍소리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보면 지금 사드 기지에 장비를 넣는 것이 지금 사드 임시 배치되어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다 막고 있다잖아요. 네.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결렬돼서 장비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장비만 문제 아니에요. 그게 숙소에 화장실이 고장이 나가지고 변기가 막히고 난리를 치는데 그 고치러 들어간다는데도 그 하는 소위 말하는 시위하고 있는 인간들이 한 얘기가 화장실만 고친다고 서약을 하고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화장실도 고장났을 때 있고 누수도 되고 뭐 엉망이면 그거 다른 건 손보면 안 되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거 왜 팔짱 끼고 보고 있는지 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방장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무위원들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지만 최소한 정말 국방부 장관으로의 체면을 제대로 간다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라도 좀 확실하게 야 걔들 그러더라도 들어가서 일단 거기에 있는 장병들이 있는 숙소가 장병이 지금 몇 명 있어요? 500명인가 얼마 있다는데 그 시설 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사실 100명 정도도 수용할 수 없는데 이건 완전히 빈민굴처럼 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나온 이야기가 보면 사드 반대 주민과 국방부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 경찰이 철수를 했는데 이 정오부터 협상을 벌여 사드 기지 내 공사 장비들을 모두 반출하고 추가 장비를 반입하지 않기로 하고 이거 합의가 됐다는 거. 이게 합의입니까? 이게 합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은 오늘 트레일러 12대를 기지에 보내서 양측은 12일자로 트레일러 12대만 기지에 보내 작년 11월부터 반입한 포크레인 불도저 지게차를 다 반입 밖으로 드러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실제로 필요해서 넣기로 했던 덤프 트럭은 안 넣기로 했고 앞으로 공사 장비 자재를 실은 덤프 트럭 반입 여부를 추가 협상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국방부가 그러면 지금 사드 기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부분을 할까? 그래서 국방부의 뜻이 이게 무슨 있는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지금 자신들을 따르는 종북 세력들을 앞에 진을 치게 하고 한편으로는 국방부에 압력을 넣어서 주민과 대화하라고 경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뒤로 숨어 빠져 있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국방부한테 가들 시위하고 있는 애들 잡지 마라, 그냥 두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지만 정부가 여기 끼어들어가지고 방향을 확실히 제시하지 않고 또 국방부 장관이 자기 뜻대로 소신대로 몇 차례 했다가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계속 지적받은 게 뭐 눈치 없다, 정무 감각 없다, 우리하고는 뭐 색깔이 안 맞다, 방향이 안 맞다 지적을 하도 많이 받아요. 이 양반도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가 죽을 때를 다 죽었겠죠.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 누구냐?
사드의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예. 통수권자야, 통수권자. 예. 통수권자가 방향을 바로 해주면 가는 거예요.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이념에 찬성을 예. 안 했습니다. 예.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예. 살아있을 때 누구든지 죽고 나면 잘했다라는 뜻이 절대로 예. 아니고 예.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못마땅한 게 굉장히 많지만 나는 이분이 살아있을 때의 대통령으로서의 큰 업적 중에 나는 대단히 크게 치는 게 그 당시에는 야권이죠. 그렇게 야권되다가 나중에 다시 여권이 됐지만 그렇게 노무현 측 국회의원들이 길을 쓰고 반대하는 FTA 노무현이 통과시켰어요. 노무현 때 됐습니다. 노무현 때. 아, 그럼요. 예. 두 번째, 해군기지 건설 문제 정말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제주 강정. 난리를 쳤는데 이거 누가 실매듭을 풀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풀었어요. 국방장관이 푼 게 아니에요. 또 해외 파병시키면 뭐 월남 때처럼 용병이니 뭐 어쩌니 난리를 쳤는데 레바논 해외 파병 노무현 도장 찍어줍니다. 내가 그때 국방에 있었으니까 이거 사실 심의해가지고 통과시킨 사람이에요. 그쪽 당에서 찬성 안 해줬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인데 반대하고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노무현 찬성 이거 아니에요. 결국 국군 통수권자가 국가 이익이 어디 있는지 포커스를 정확하게 볼 때는 사소하게 이 사람이 딴 얘기를 하고 무슨 전작권 가져온다고 난리친 건 나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또 좋게 봐주려면 나름대로 국방개혁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국방부의 예산을 그렇게 얹어준 것도 사실 역대 대통령 박정희 때를 제외하고 제일 많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국가 통수권자가 비전을 정확하게 가고 방향을 확실히 가지면은 이런 문제는요 국무위원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임시 배치하라고 얘기했다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장관도 역부족인 거야. 장관 편을 드는 게 절대로 아니고 역부족인 거야.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사드 문제에서 저런 상황을 방치하는 걸 보면 저 기지가 임시로 배치해서 장비를 갖다 놨다 하더라도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지금 모든 이 지원이 다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있죠.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한미군 이 철수를 사실상 이 정권이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제가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거는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평화체제 이러면 그거는 북한 평화협정 이러면 북한이 주장하는 거라고 해서 그 말을 현직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주요 이 관료들이 언급하는 것조차도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오해를 그래서 받고 다들 눈치를 보고 조심하는 부분인데요. 어느덧 몇 달 사이에 보수 이제는 언론까지도 평화협정이라는 얘기를 아무 거부감 없이 다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물이 들은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도 물이 들은 건지 알아서 기는 건지 무지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건지 나도 헷갈린다니까요. 나도 헷갈려. 그래서 제가 거의 짜증을 내면서 방송하는 게 제발 최소한 보수 언론이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건 한반도 평화체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XX 같은 소리는 좀 하지 말아달라. 그거는 바로 북한 술수에 말려드는 거고 대통령의 안보 특보들이 나와가지고 떠드는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밖에 안 된다. 김정은이가 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평화체제,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용어를 이거는 남쪽의 용어가 아니다. 남쪽의 용어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김일성이가 하도 원해가지고 1991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다. 왜냐하면 부시 이전에 깔아놨던 전술핵 16종을 끄집어내면은 한반도 평화체제 된다 해서 주한미군 갖고 있던 전술핵 끄집어내고 난 뒤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기에 좋다 그러면은 한반도 평화체제로 도장 찍자 해서 도장 찍었잖아. 그럴 때 우리의 뜻은 뭐냐? 우리는 전술핵도 내보냈다. 추가적으로 한국은 독자적인 핵개발 안 하겠다 약속했는데 너희는 그거를 사인을 하고 그 사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다음 날부터 핵개발에 본격적으로 혈안이 돼가지고 1차 핵실험하고 난 뒤에 너 입으로 떠드는 첫 마디가 한반도 비핵화 아니냐 조선반도 비핵화 아니냐. 근데 왜 이 정부가 이 국민이 아무런 생각 없이 김정은이가 의도적으로 쓰는
우리 세뇌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그렇게 함부로 쓰고 있고 한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핵심이 되는 그래도 가장 주가 되는 보수 언론까지도 이런 식으로 정말 생각 없이 쓰느냐 이거예요. 예. 내가 그건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한다고. 근데 한두 번 아니고 몇 번 대뿌려도 자각이 없는 건지. 지금 이제 서서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대중적으로 거론되고 언급이 되면서 면역화시키는 단계에 성공한 것 같아요. 면역화. 예, 이제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걸 반대해야 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당이나 또 보수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과연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 철수가 별도의 것이냐, 관계가 없다라고 보느냐, 아니면 이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정권의 핵심 이 대북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의 입에서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그거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대중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건데요. 지금 그렇게도 잘 안 하고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을 나훈아를 시키면 좋겠어. 아, 왜 그렇게 보십니까? 나훈아 콘서트 안 봤어요? 아, 저는 보지는 않았죠. 나훈아가 북한에 요번에 가자는 걸 안 갔잖아요. 그러면서 콘서트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말 감동을 받았는 게 나는 콘서트 받고 나만 시킨 대로 나는 가서 할 수 없다. 그건 예술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그래서 나는 안 간다고 했다. 또 두 번째, 막 그러니까 관중들이 흥분해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니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라.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통일은 그렇게 청성국게 부르는 게 통일이 아니다 이거야. 통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진곡 이상으로 힘있게 부르는 것이 통일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통일가 대신에 캐지나 칭칭나래를 부르자는 거야. 야, 어떻게 청와대에 앉은 국무위원들이 제가 그렇다고 예술가는 지적 수준이 낮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보통 예술가들이 정치에 관심 없거든요. 별 생각이 없죠. 별 생각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나훈아를 통일부 장관을 시켜야 되겠다. 통일이란 개념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 통일이 앉아가지고 입만 떠들고 소원 노래 부르고 평화라고 부러진다고 평화 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평화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유는 평화는 전쟁보다 비싸고 전 세계에서 전쟁 경험을 제일 많이 한 애들이 미국 병사들이고 그래서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잘하는 애들이 미국 애들이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무기가 미국 무기인 이유가 계속 전쟁에서 써본 무기를 가져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또다시 고치고 또다시 새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미국 무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걔들은 입으로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게 평화라는 걸 아는 애들이에요. 2차 대전 때 영국에서 보면 그때 이제 이 독일이 벨기에, 네덜란드까지 침략을 해서 이제 덩크레크 철수를 해야 될 때쯤 돼 방법이 없으니까 당시 이제 노동당의 애틀리가 처칠이 아니면 나는 협조 안 하겠다. 챔벌린이 물러나라 했잖아요. 미국, 이거 영국의 좌파 당수가요. 그래서 이제 이 챔벌린이 쫓겨난 다음에 그 외무상이었던 헬리팩스하고 둘이가 시종일관 이탈리아에 무솔리니를 넣어가지고 협상을 붙이겠다고 하면서 만약에 이 처칠이 명확하게 한마디라도 여기 반대하면 국회에 붙여서 전쟁을 질전쟁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쫓아내버리겠다. 근데 처칠이 천신만고 끝에 의회에 또 국왕에 인정을 받아가 그걸 반대를 다 수습하고 결국 전쟁으로 가서 독일을 패망시키고 영국을 구했잖아요. 만약에 그때 협상을 했으면 챔벌린 말대로 했으면 뭐 끝나는 거죠.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독일의 식민지가 되고 이렇게 영국 왕실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보면 한국의 이 평화라는 말 속에서 이제 한국의 이 주 전력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심지어 그 시설을 감시하자는 말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이 최소한의 방어무기인 사드조차도 지금 가동이 안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가는 방향을 보면요. 평화라는 이름 아래 단계별로 조직적으로 지금 저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을 자꾸 히틀러 정권하고 닮았다 하는 이유가 히틀러가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도 아니고 히틀러는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 아니야. 아주 짧은 정치 경력을 통해서 급부상한 건데 히틀러 정권이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시대적인 배경이고, 둘째는 히틀러가 시대적인 배경이 1차 전쟁,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완전히 잿더미가 된 독일이 소위 말하는 전쟁 빚을 너무 크게 지니까 독일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 4시간, 6시간을 서 있어야 되는 국민들의 불만을 히틀러가 I will take care of it. 내가 독일 경제를 살리리라 하니까 독일 민족들이 전부 다가 하이 히틀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영어로 anticipatory obedience, 알아서 기는 거야. 알아서 기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알아서 기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알아서 기게 하는 것은 두려움을 주거나 머리에서 문화혁명처럼 모태토이처럼 먹물을 빼내보거나, 세 번째 집단 세뇌예요. 이 국민들이 지금 집단 세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수는 알아서 기는 거야. 보수는 알아서 기고 국민들은 집단 세뇌가 돼가지고 언론까지 집단 세뇌가 돼가 평화협정, 평화체제, 주한미군 철수 아무 생각 없이 한반도 비핵화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서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히틀러 정권이라 하는 이유가, 더더구나 괴벨스 비슷한 이 선동부들이 나름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걔들이 지금 주춤 하지를 않는 이유가, 알아서 기는 야당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정당이라는 야당이 알아서 기는 거예요. 저항의 목소리가 없어. 히틀러 정권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항의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히틀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서 기기 때문에 히틀러가 가능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알아서 기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집단 세뇌가 돼가고 있다니까. 근데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열을 내면은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좀 들어주면 좋은데 정말 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줌마 집에 가서 밥이나 속하는 댓글이나 올라오고, 저 여자 아직도 떠드넥하는 댓글도 올라오고, 이제 고마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제가 고마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좋아지면 지금이라도 고마하겠습니다. 정말 좀 정신 바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 나라가 무너질 때는 적이 침략을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정체성이 사라지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서 기고 각자. 지금 정체성 보세요. 헌법 개헌 문제, 교과서 문제, 뭐 완전히 도대체가 청년들 또 무슨 오늘 신문 안 봤어요? 17년 만에 청년 실업이 최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별로 분노를 안 가져요. 그러니까 기절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권을 넘겨받은 지 1년인데 1년이면 이제 책임을 다 지야지. 책임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일성이 뭡니까? 청와대에 딱 깔려있는 게 뭐예요? 상황판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 놓고 자기 최고의 관심사 했는데 왜 최고의 관심사를 해놓고 한 번도 브리핑을 한 적도 없어? 자, 근데 이 최고의 실업률이 25조를 퍼부은 가운데 나왔어요. 그럼 돈은 다 어디다 썼냐는 거죠. 근데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고 비하 구분도 못하고 알아서 기고 세뇌되고 이제 이러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정말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의원님 한마디 좀 하시죠. 마지막으로. 너무 흥분해가지고 얘기할 거리도 그 다음에 없는데 정말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은요 위기에 있을 때마다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구한 게 아닙니다. 국민이 구했어요. IMF 때도 대통령이 목을 비틀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서 손자 반지, 손녀 밥숟가락, 아들 금반지 다 바친 게 국민이에요.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단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자가 끌고 가는 데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잿더미에서 지금 일어선 게 다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전부 우리 아버지 세대들 혹은 저보다 한 10년 위의 세대들이 독일에 광부로 가고 독일에 소위 말하는 간호사로 가고 월남에 팔다리를 잃으면서 그 몇 달러를 벌러 가고 그 돈이 다 경부고속도로에 피가 돼가지고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면 이 대한민국을 지금 끌고 가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국민 모두에게.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똑바로 봐야 될 책임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눈과 귀와 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 오늘 출사표를 던지는 말씀 같습니다. 출사표.
오늘 저 의원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요.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해주셨다고 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